2주차 1강입니다. 1주차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될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접하는 그런 개념들이고 아마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1, 2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3장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 2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장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1, 2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책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스루풋 맥스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스루풋을 이제 최대화하는 전략, 그게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스루풋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물론 시스템을 통과하는 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보다는 돈을 버는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제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2장은 앞서 1장에서도 우리가 소개를 했지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OC라는 거하고 린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육시그마, 이 세 가지 이 개념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운영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개념만 잘 알면 지금 운영 관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OC 린 6시그마는 언제 등장했냐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70년대, 1970년대하고 80년대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사실은 운영 관리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포드 자동차 아마 아실 겁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그때 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계속 대량 생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경직되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을 했다면 이게 이제 경직되면서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으로 이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이런 새로운 경영 철학 혹은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개념 중에 TOC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TOC는 뭐의 약자냐면 Theory of Constraints라는 거의 앞자를 딴 겁니다. 제약 이론이라는 뜻이죠. 혹은 제약 조건 이론, 제약 이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랏이 이제 사실 이 이론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소프트웨어도 만들었다 그랬죠. 이분이 스케줄링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게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남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 책이 바로 더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더골 독후감을 써내야 되는데, 더골이 처음 나온 더골이 있고, 그 다음에 더골 2가 있습니다. 2가 있는데, 더골 2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읽는 책이 아니고요. 첫 번째 나온 더골입니다.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더골 2를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첫 번째 책이에요. 더골. 그래서 더골 2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국은 골드라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물론 이제 뒷부분에 시스템 개선 5단계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시스템이 이게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시스템 전체의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하나 연결된 고리들 있잖아요. 활동들 혹은 공정들. 그 중에 가장 약한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체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체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체인을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리가 끊어지게 될 텐데, 그 끊어지는 고리 있잖아요.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체인 전체를 강화를 하려면 그 부분부터 먼저 강화를 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안만 강화해봤자 체인 전체의 강도는 이제 변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체인 원리다. 그래서 이제 골드다시 결국 주장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의 스루풋, 그죠? 스루풋은 가장 작은 생산 능력을 가진 제약자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공정들이 이렇게 이제 공정이란 말을 여기서 썼는데, 이제 생산 쪽에서는 이제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프로세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제품이 만약에 생산된다면 이제 시장에 이게 출하가 되죠. 근데 시장에서 그게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암만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결국 돈을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루풋의 정의를 보면 돈을 버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시장 수요가 없으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시스템에서 결국 시장 수요 자체도 시스템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그 수요 없는 것이 바로 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자체가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약을 제약을 제거를 하면, 예를 들면 시장 수요가 없다는 걸 제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장 수요를 확보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제약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수요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과하는 그 양이 그거를 또 못 따라가게 되면 또 제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TOC 이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골드라시는 사람이 제안한 게,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도구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더골이라는 책을 읽으시게 되면 뒷부분에 가면은 이 시스템 개선 5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5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단계를 일단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에서 제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병목, 그죠? 병목하고 제약은 사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혼용된다 이렇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제약을 일단 확인을 하고 어디가, 그죠? 제약인지. 그 다음에 그 제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겁니다. 기존의 제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약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럼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은 제약에 종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약에 종속시킨다는 건 뭐냐면 제약에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에 맞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제약 자체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기계다 그러면 어떤 기계가 제약이다 그러면은 기계를 한 대 더 구입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뭐 더 고용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단계 1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을 개선하고 나면 다른 제약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랏은 이제 단순하게 이론만 제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운영 관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TOC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도구가 뭐냐면 첫 번째가 DBR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DBR 시스템.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D는 드럼, B는 버퍼, R은 로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드럼은 이제 북이라는 뜻이고요. 버퍼는 이제 완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프는 뭐 여러분들 그 줄 있죠? 로프. 그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죠. 이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스케줄링 할 때 이용을 합니다.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왜 만약에 어떤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에 일거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일거리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정들이 있으면은 이 공정들이 언제 그죠 자재가 투입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DBR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걸 또 이분이 또 제안을 했어요. 골드랏이 프로젝트 관리에 이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있어요. PERT CPM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체인하고 그 차이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TOC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도구들 있죠. 이게 뭐 이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퍼져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구들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새롭게 배우는 거 이거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 시스템인지 이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시스템 있죠? 1학년 때 이제 정확한 그 과목 명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계학의 이해입니까? 거기서 배우는 그 시스템하고 이 TOC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스루풋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약간 달라요. 이게 그래서 뭐 재고 개념 이런 것들도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린이라는 개념 자체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탄생을 했어요. 일찍 70년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사실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거는 90년대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이미 등장을 했는데 이 용어 자체는 늦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린이 나오게 된 거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이제 처음에 그 등장하게 된 배경하고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 도요타에서 그 추구했던 게 뭐냐면 재고를 줄이자는 그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JIT랄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요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낭비 요소 제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낭비 요소 제거. 그러니까 재고도 결국은 낭비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낭비 요소 제거, 그것이 결국은 린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드릴 때 이제 낭비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칙이 있는데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5가지 원칙,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요소는요, 일반적으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보시면 대부분 다 포함돼요, 여기에. 이 낭비라는 게 뭐냐? 낭비라는 거는 가치는 창출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 그렇죠? 그걸 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7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과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낭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흐름 시스템에서 보면 선행이 있고 후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 공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후속 그 뒤에 있는 공정은 기다려야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낭비 요소예요. 기다림이라는 낭비 요소.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불필요한 수송. 그러니까 부품이 불필요하게, 그죠? 이동하는 거예요. 부품을 가지러 멀리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낭비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부품을 가져다 쓰는 거하고 멀리, 그죠, 저장소에 가서 가져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과잉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 불필요한 그런 공정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 재고입니다. 여기서 과잉 재고는, 여기서 재고가 완성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공정 재고. 그러니까 거기 작업 중인 그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공정에서 잔뜩 일거리를 쌓아두고 하면 그것도, 그죠? 낭비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돈이 묶인다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관 비용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고 비용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동, 이거는 이제 작업자의 움직임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작업자가 움직이는 경우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시스템을 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설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자가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죠? 작업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U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죠?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제 사람이 여기, 그죠?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몸만 회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된다면 회전을 해서 자기 몸을 회전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U자형 설비 배치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불량품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면 자재를 폐기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재작업을 해야 된다면 재작업으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낭비 요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린의 경우에도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 요소 이제 제거와 관련된 거죠. 첫 번째는 가치 명확한데요. 가치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도대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뭔지. 그것 위에는 뭡니까? 그것 위에는 뭘 제공한다는 거는 이건 낭비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고객들이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치 흐름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치 흐름 확인을
통해서 낭비 요소가 뭐 어디서 낭비 활동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흐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연속성을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풀 시스템. 그러니까 뭐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풀 시스템을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완벽성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성을 추구하는 건 이건 뭐랑 관련 있는 거냐 하면 지속적인 개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 그 완벽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린의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도구들이 결국은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시그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의 맨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6시그마는 그 모토로라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모토로라에서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통계학에서 배운 그 표준편차 개념이에요. 표준편차 개념. 그래서 그 6시그마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통계학에서 여러분들 왜 중앙에 그 정규분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앙에 이제 평균이 있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그죠? 그 사이에 포함되는 그 면적은요 거의 100%에 거의 가깝게 됩니다. 99%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기준으로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 그 면적 있죠? 그거는 거의 제로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바깥의 면적도 거의 제로인데, 그죠? 하물며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 그 면적은 뭐 거의 제로라는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왜 통계학에서 보면 뭐 이런 거 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죠? 정규분포를 그리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 평균 아닙니까, 그죠? 보통 평균을 이제 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뮤 플러스 여기가 이제 뮤에다가 플러스 6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뮤 마이너스 6시그마라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하면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 이 면적은 합해서 거의 제로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수학할 때 이거 배우셨죠?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만 넘어도 3시그마만 돼도 그 바깥의 면적이 거의 0이잖아요. 그 안의 면적이 거의 이게 이 부분이 거의 99점 몇 프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에요. 6시그마라는 게 평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이 거의 0이다. 그 개념이 되겠고 그게 이제 불량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거의 제로가 되는 이제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불량을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6시그마에서는 이 대표적인 기업이 6시그마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죠? GE인데 6시그마를 그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뭐 개선이라는 게 이제 뭐 프로세스든 뭐든 하여튼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이제 6시그마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벨트 제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그린 벨트, 블랙 벨트 뭐 그런 벨트가 나와요. 벨트 제도라는 게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그걸 수행을 하려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 벨트가 돼야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벨트는요, 여러분들 그 교육을 받고 그거를 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린 벨트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벨트를 따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이제 그 등록을 해서 시험도 보고 뭐 해가지고 교육받고 시험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벨트를 따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뭐 하나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벨트 따고 블랙 벨트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 그거를 따면 이력서에다 적어서 자랑스럽게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단계가 DMAIC라는 5단계예요. DMAIC가 뭐냐?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D는 define, 문제 정의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measure, 측정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A는 analyze,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I는 improve,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컨트롤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근데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스가 뭐 도입된다든지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보면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수행되는 거죠. DMAIC는 이거는 주로 이제 그 기존의, 그죠? 기존의 프로세스 개선하는 데 이용되는 거고요. DFS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할 때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이용되는 거는 DMAIC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그죠? 개발할 때 이용되는 게 이제 DFSS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DFSS는 Design for Six Sigma. 이거의 앞자를 딴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용되는, 여기 또 다섯 단계가 있는데, DMAIC가 아니라 여기는 DMAD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MADV는 Define, Measure, Analyze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IC 대신에 DV, Design, Verify 이게 이용됩니다. 다섯 단계.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그 TOC, Lean, 6시그마 요거를 특성을 비교해 놓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핵심이 뭐냐, 이게 TOC는 이제 제약, 그죠? 제약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목과 관련된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낭비효수 제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6시그마에는 이제 변동성 관련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이는 거죠. 자, 개선 방법은 그 TOC에서는 시스템 개선 5단계 얘기를 했죠. 린에서는 5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시그마에서는 DMAIC가 이용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거일 때는 DMADV라는 그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제 초점은 뭐냐면 제약, 그죠? 제약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는 낭비 제거, 6시그마는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프로젝트 베이스로 개선한다 그랬죠. 이 가정 얘기는 지금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6시그마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행할 때 굉장히 그 뭡니까, 데이터 수집이랄지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드립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효과는 사실 뭐 공통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주요 효과는 스루풋 최대화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세계다가 이게 스루풋 최대화를 위해서 이용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부효과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이 나쁜 것들이 많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판과 관련된 그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좀 건너뛰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나중에 우리가 세 개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 가지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섞어 쓰면 좋겠죠. 섞어 써서 하여튼 장점들만 다 끌어모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생산 능력 균형화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공정별 그 능력을 일정하게 그죠? 맞춰 놓으면 사실 어떤 게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예를 들면 공정 중에 예를 들면 가장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약한 부분에 맞추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TOC에서는 그걸 제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제 서로 장점들만 우리가 이제 끌어모으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OC와 린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TOC하고 린은 이제 그 차이점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생산 능력 균형화에 대한 접근법이 좀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재 투입을 위한 신호 전달 시스템. 이것도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과 자재 재고 보충 방식,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생산 능력 균형화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정들이 이렇게 그죠?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생산 능력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걸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데요. 그거는 탁트 타임을 기준으로 맞춘다 그랬죠? 탁트 타임이라는 거는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탁트라는 거는 이제 박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독일어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이제 뭐 수요가 100개다. 뭐 하루에 그 일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8시간이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죠? 단위당 생산하는데 이제 그 필요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이제 탁트 타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여기 그죠? 워크스테이션에 그걸 맞추는데, 그러면은 그 린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맞춘다는 거죠. 그죠? 요걸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 걸리는 시간이 다 일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생산 능력 균형화예요. 근데 TOC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TOC에서는 이제 병목만 그죠? 수요하고 맞춰줘요. 병목하고 수요하고. 그죠?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좀 여유를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변동이 생겼을 때 그죠?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TOC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변동성이 전혀 없다, 그죠? 변동성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이렇게 딱 그죠? 정확하게 맞추는 게 낭비 요소 제거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죠? 변동성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고 어떤 시스템에서 저게 더 유리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일단은 하여튼 린에서는 탁트타임 기준을 해갖고 생산 능력 균형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거 대상이 돼요. 낭비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맞춰놨는데 예를 들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딴 데 아무리 문제가 안 생겨도 그죠? 이것 때문에 그죠?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TOC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없어요. 전공정 생산 능력 균형 하나 없고, 병목하고 수요만 이제 맞추게 되고요. 비병목에서는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변동성에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증후군, 파킨슨 법칙하고 학생 증후군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학생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과제 수행 시에 시간이 충분히 있더라도 당장 과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출 시간에 임박하여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왜 독후감 지금 여러분 써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학기 말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사실은 임박해서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임박해갖고 제출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시간 없다 그러면서 더 연장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주일 더 연장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바로 당장 시작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연장된 걸 고려해가지고 또 늦춥니다. 그게 아주 충격적이죠. 그게 이제 학생 증후군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일정이 주어지면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일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뭐 천천히 한다든지 뭔가 해가지고 그걸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일주일을 줬는데 예를 들면 이틀 만에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일주일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많이 주면 시간 많이 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죠? 과거엔 여유 있게 했는데 그죠?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걸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린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학생 증후군이나 파킨슨 법칙이 이렇게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탁트타임으로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만 완료하면 돼요, 일을. 그죠? 그러니까 서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두르게 되면, 여기는, 일거리를 더 줘도 되는구나. 그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죠?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일거리를 더 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죠. TOC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면 바로 다음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공정으로. 선행 공정에서 일이 마치면,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정마다 이제 그죠? 린과 같이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면 바로 다음으로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후군, 학생 증후군이나 파킨슨 법칙이 존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